다 보는데 문제 없죠? 왜 저렇게 나오지? 이거 어떻게 안 되나? 보기. 표준. 표준. 오케이. 됐죠? 어, 다 문제 없죠? 자, 어디까지 했죠? 마멸했고, 절삭조건 절상유했고, 경질 재료 공부했고, 바이트 인서트 날했고, 밀링 커터, 종류, 수직 밀링, 총형, 밀링 커터 종류, 삽입날, 드릴 공구가 리머, 카운터 부어, 싱크, 나스텝, 호브, 그렇지, 다 했고. 오케이. 어디까지 했죠? 이거 할 차례인가요? 절삭 가공법? 기어 가공. 여기까지 했어요, 벌써 우리? 그랬구나. 이거 다 동영상 우리 봤었나요? 아, 기어 가공 동영상까지 봤어요. 고마워요, 알려줘서. 자, 네, 기어를 가공을 하고 나면 제가 인벌루트 치형이 뭔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인벌루트 치형은 이야기 안 했어요. 어, 자, 가공을 하면은 자, 어디 갔냐? 가공, 기어, 기어 가공, 치형. 어, 그러니까 기어를 깎으면 그냥 막 깎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빨이 서로 맞물렸을 때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 맞물려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좋은 그림 없나? 여기다 봅시다. 자,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릴까? 강의 자료에다가 네. 자, 백래시도 설명 안 한 거죠, 그러면. 백래시 아직 이야기 안 했죠. 오케이. 아, 필기를 해야 돼서 좀 앉을게요. 자, 이제 기어가 여기 이제 공작물이랑 피니언 커터 일단 무시하세요. 공작물이 그러니까 기어 이미 깎았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거에서 X 펼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에서는 공작물이랑 피니언 커터가 맞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기어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기어를 다 만들고 자, 이제 여기가 주축이 됐고 여기가 이제 뭐 종속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동을 해가지고 여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예를 듭시다. 어, 지금 그냥 그림만 빌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어 가공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어를 이제 두 개를 만들었고, 자, 이 두 개를 이제 서로 구동을 할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에는 이 이빨이 이렇게 밀게 되잖아요. 그쵸? 여기, 여기 면과 여기 면이 만나면서 얘가 이렇게 미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서 밀고 여기서 이제 밀리기 싫어서 반작용을 하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결국에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닿아요. 음, 닿아버리면 꽉 물리게 되면 더 이상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이게 이빨이라는 게 서로 맞물릴 때 잘못 끼어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게 돼요. 그게 어, 또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빨이 많이 커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딱 닿으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딱 닿아버리니까 나 못 가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간섭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잘 안 닿게
어떤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모양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기어가 서로 맞물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캡스톤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기어를 3D 프린터로 제작해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 그냥 해봐. 근데 잘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면, 기어의 이 모양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잘 계산돼서 치수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이게 잘 맞물리면서 서로 돌아가요. 보면 그냥 기어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뾰족뾰족 이렇게 직선으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저 모양이 뭐냐면 보통 인벌루트 치형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인벌루트 치형이라는 게 없나? 여기 있죠. 어떤 특이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저런 모양으로 하게 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인볼루트 취향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캡슨 디자인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기어는 웬만하면 있는 거 사서 쓰세요. 안 그러면 3D 프린터로 제작하게 되면, 좀 고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뭐, 과학상자라던가, 아니면은, 레고 같은 거, 테크닉 같은 거에 가면 기어 많아요. 그거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그거 가져다 쓰면 되는데, 굳이 괜히 저거를 3D 프린터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 앞만 물리고 막, 자꾸 막 이상한 문제 생기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일단 한번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기어를 사용할 경우에 백래시라는 게 발생이 돼요. 백래시는 뭐냐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얘를 밀어요. 그쵸? 지금 밀고 있어요. 자, 밀고 있을 때, 여기는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자, 여기가 붙어서 밀고 있어요.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저기가 딱 붙어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안 밀려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기어가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돌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기어가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돌면 밀고 계속 밀고 연속적으로 계속 밀려요. 근데 기어가 만약에 이쪽으로 돌다가 갑자기 내가 뒤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자,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떨어져 있었죠. 이 떨어져 있는 게 예를 들어 확대를 해보면,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이제 붙어야 힘이 전달이 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이해돼요?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자, 여기를 확대한 거예요. 여기를 확대. 자, 지금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 떨어져 있다고요. 이 반대쪽 면은 붙어 있죠. 반대쪽 면은 붙어가지고 서로 힘을 주고받고 있어요. 딱 붙어가지고. 힘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반대쪽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돌다가, 나 이제 뒤로 갈래. 하게 되면, 여기만큼을 가야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돌다가 갑자기 반대로 가게 되면 공백이 생겨요. 그 공백을 백래시라고 합니다. 백래시만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도 돼요. 기계 가공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백래시만큼 다시 뒤로 회전을 해줘야 그 다음부터 다시 동력이 전달이 돼요. 기어는 무조건 백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를 설계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풍력 발전기 같은 걸 설계를 했어요. 풍력 발전기에서는 이제 날개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바람의 세기를 그 전력량을 제한하거든요. 이 날개가 바람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있으면 빨리 돌 테니까 전기가 많이 생성될 테고 날개가 바람을 받는 방향이랑 수직하게 되면 천천히 돌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피치라고 하는데 그 날개를 이렇게 방향을 각도를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10도만큼 이렇게 있다가 다시 10도만큼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10도만큼 안 돌아가요.
왜냐면 백래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도만큼 가라고 했는데 얘가 그 백래시만큼을 헛돌기 때문에 9.5도라든가 이만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10도가 가야 정확한 어떤 전력 생산이 되는데 9.5도를 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기록 눌러야 된다. 아, 기록 눌렀나? 다행이다, 눌렀다. 아까 안 눌러가지고 그 수업을 2번 했어요, 제가. 아무튼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기어가 들어가는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백래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백래시가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백래시가 얼마만큼 존재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가공이랑 다른 상관없는 이야기였고 그다음 자, 기어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맞물려야 돼요. 표면도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쉐이빙이라는 걸 해줘요. 그래서 기어 소재에다가 쉐이빙 커터라는 걸 가지고 쉐이빙을 해서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죠. 자, 다음 곡면 가공을 볼게요. 곡면을 어떻게 도대체 가공을 하냐라는 거. 선반의 바이트를 이용 밀링 커트에 의한 가공, 모방 선반, 모방 밀링 머신, 캐드캠, BNC에 의한 CNC 공작 기계. 우리 열쇠 모방하는 거 제가 보여줬나요? 열쇠 모방하는 건 보여줬네요. 그럼 그거, 오케이. 잠깐만. 왜 절단 가공이 바로 나오지? 곡면 가공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3번의 바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곡면을 자를 수도 있어요. 바이트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먹습니다. 자, 근데 선반에다가 물려놓고 이걸 회전시키면서 얘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높이를 넣었다 뺐다를 하면 곡면이 만들어지죠. 밀링 커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경로를 곡면으로 만들면 여기가 곡면으로 깎이게 되겠죠. 자, 또 모방 선반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모방 선반 전에 이야기했죠. 열쇠 자르듯이 이렇게 모방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똑같이 요철이 있으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방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잘라낼 수가 있어요. 모방 선반, 모방 밀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캐드캠 BNC인데 얘네들은 이제 컴퓨터 혹은 수치적으로 어떤 입력을 해놓으면 걔네가 그 수치를 따라서 쭉 가공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캐드캠 BNC에 의한 CNC 분석 기계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기계를 잡고 여기 그 레버를 내리고 뭔가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대부분 CNC 공작 기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USB에다가 어떤 작업을 넣어갑니다. 그리고 그 USB를 기계에다가 딱 꽂으면 공작 기계가 알아서 경로 따라 쭉 잘라요. 그래서 캔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캔으로 경로를 혹은 가공 그 수리들이 지나가는 그런 경로를 쭉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NC에다가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경로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누가 더 그 깊이 같은 거 최적화하는지 경로를 최적화 잘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효율도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도 많이 필요하냐? 물론 아직은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절단 가공을 보도록 할게요. 절단 가공은 말 그대로 절단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절단 뭐 있었죠? 융단이 있었죠, 융단. 융단도 결국에 녹여서 거기에 재료를 없애는 거잖아요. 융단이라는 게 녹여서 재료를 없애서 끊어내는 거니까. 자, 절삭에서 절단은 뭐예요? 재료를 없애는데 뭘로 없애요? 절삭으로 없애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슬리팅 소가 뭐예요? 소가 써야 써. 톱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톱. 슬리팅 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톱으로 자른다. 근데 톱이 지금 이렇게 원형이어서 여기에 이제 뭐 축 같은 거 끼운 다음에 빠르게 회전시키는 거죠. 빠르게 회전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쭉 잘라내는 절단 가공이 있죠. 네, 절단 가공 됐고. 다음은 이제 스톨바퀴에 의한 절단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사하는 거 주변에 지나가다가 많이 볼 수 있는 절단은 보통 레일, 스톨바퀴에 의한 절단.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특히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뭐 할 때,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절단 기입니다. 뭐냐면 스톨바퀴. 스톨바퀴가 이렇게 생겼어요. 스톨바퀴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단원 가면 배울 건데, 스톨바퀴라는 녀석은요, 돌덩이들 혹은 아주 정한 입자들을 세라믹 같은 정하고 강한 입자들을 뭉쳐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결합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빠르게 회전하면서 재료에다 갖다 대면 재료가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절단을 할 수 있는 게 네, 이 숫돌박이에 의한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점점 깊이 파이게 되겠죠. 자, 그런 거 하면 이제 막 이게 절단이 되니까 칩들이 막 날아가겠죠? 그게 이렇게 칩이 보이게 되죠. 저거 절단할 때 주변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다른 게 위험한 게 아니라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톨바퀴가 갑자기 펑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 금속날, 예, 슬리팅 호가 갑자기 펑 하고 터질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슬리팅 호는 전체가 결합이 그래도 끈끈하게, 그러니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이제 한 재료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스톨바퀴는 결합재로 어떤 알갱이들을 일부러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합재가 갑자기 균열이 가면서 찌직하면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속으로 회전하던 게 갑자기 깨지면 강하게 날아가겠죠? 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저거 작업할 때 옆에 알짱거리지 마세요. 자, 이제 기계 가공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삭 가공, 영어로는 터닝이라고 합니다. 터닝. 이거 선반에서 이루어지는 절삭 가공이에요. 선반. 선삭 가공으로 할 수 있는 게 터닝, 원톱깎기, 정면깎기, 구멍 뚫기, 나사깎기, 절삭, 특수 가공 이런 거 다 가능해요. 선반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선반입니다.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 봐도 모르겠죠. 이거를 사실은 써봐야 아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여기 주축대가 있어요. 주축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안에 스핀들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스핀들이 있어서 뭐가 회전을 하냐면 얘가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요게 여기에다가 뭔가를 띄우고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주축대가 막 돌기 시작해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가 공구대 심압대라는 게 있는데 심압대를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재료가 엄청 길면 보통 심압대를 쓰고요. 재료가 이렇게 긴데, 그쵸? 만약에 이렇게 긴 걸 쓴다고 했어요. 자, 저렇게 긴데 저거를 회전을 시켜요. 자, 우리가 여기 끝에 살짝만 건드려도 얘 많이 휩니다. 그쵸? 길이가 길수록 잘 휘잖아요. 밴딩, 모멘트가 길이에 대해서 강해지니까. L, P가 M이잖아요. 그쵸? 모멘트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길이가 길 때는 이 심압대를 가져와서 이 끝을 꽉 잡아줘요. 축을 잡아줘요. 그러면 잘 아니겠죠. 여기서 힘을 줘도. 그래서 길이가 길 때 쓰는 게 심압대. 그래서 아무튼 길이가 짧으면 심압대 안 쓰고 그냥 회전을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공구대를 여기로 가져와서 공구대에 있는 칼날, 바이트 같은 걸로 여기를 찌르면 이제 절삭이 이루어지겠죠. 절삭이 이루어지는 네, 그런 게 바로 선반입니다.
자, 여기 뭐 이런 핸들들이 있어요. 핸들을 막 이렇게 돌리면 공구대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핸들을 반대로 누르면 또 반대로 이동하고, 또 위에 있는 또 핸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왼쪽, 오른쪽 가는 거, 하나는 양옆으로 가는 거, 하나는 위아래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송 변환 기어 장치, 이송을 어떻게 속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송 변환 기어 상자? 이게 뭐지? 축대 속도를 조절하는 게 여기 있을 거고, 아무튼 네. 그다음에 이송축 됐어요. 다 됐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선삭이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선삭은 공구가 회전을 해요. 아까 봤듯이 공구를 뭅니다. 공구를 물려놓고, 미안해요. 공작물, 미안해요. 제가 지금 공작물을 생각하면서 공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작물을 물립니다. 공작물을 물려놓고, 공작물이 회전을 하면서, 공작물이 회전을 하고요. 공구는 이제 이렇게 공구대를 가지고 와서 딱 베는 형식이에요. 공작물이 회전을 하고 있고 공구가 와서 딱 닿아지면 공작물이 회전을 하면서 깎여 나가죠. 자, 그래서 이런 공작물이 회전을 하고 있는 형태가 다 선삭입니다. 보면 다 공작물이 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금 바이트가 와서 이렇게 바이트를 대고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 쭉 얇아지겠죠. 이런 걸 원통 깎기. 단면도 깎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칼날을, 방향이 잘못됐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칼날을 여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리면, 쓱 깎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칼날을 이번엔 여기에다가 대고, 쭉 올리면 이만큼이 날아가겠죠. 이런 단면, 측면 깎기도 가능하고요. 네, 측면만 이렇게 살짝 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자, 얘를 직선으로 이렇게 안 움직이고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면 테이퍼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공구를 드릴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드릴링도 되고요. 보링 할 수도 있고요. 순환사 깎기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쪽에 칼날을 놓고 하면 앞나사 깎기도 되고요. 정면 깎기 되죠. 곡면 깎기, 얘를 칼날을 바이트를 정밀한 게 안 되네. 바이트를 위아래로, 그쵸,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곡면을 깎을 수도 있어요. 바이트에 어떤 모양이 생겨 있으면 총형 깎기도 되고요. 그래서 선반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사용을 했어요. 대신에 선반이 못하는 가공은 딱 이제 평면 가공 못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무조건 공작물이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평면 가공을 못해요. 몇 시냐? 30분. 선반의 구조 받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선반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압대. 심압대는 안 쓰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언제 쓰냐? 긴 공작물을 고정할 때 쓰는 게 심압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긴 공작물들은 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밀었을 때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멘트가 커지니까. 휭니다. 휭다는 거고 또 뭐예요? 진동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진동이 많이 생기다 보니 얘를 잡아줄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심압대입니다. 심압대는 끝이 이렇게 심압대는 끝이 이렇게 뾰족해요. 자, 그래서 저 심압대를 가지고 이제 공작물의 한쪽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요. 꽂고 이제 핸들을 돌려가지고 이제 더 강하게 이거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핸들을 돌릴 때 얘가 일로 갑니다. 반대로 돌리면 일로 가고. 그래서 딱 꽂은 다음에 이제 볼트 같은 걸로 다 조여주고 위치 잘 잡고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편의 조정, 편의를 조정할 수 있는 뭐 약간 경사지게 깎고 싶을 때 축과 축이 정확히 딱 일치하면
예쁜 원통이 될 건데 축과 축이 살짝 어긋나 있으면 그때 이야기했지만 약간 테이퍼진 게 깎이게 되죠. 그래서 어, 약간 축을 비틀어서 하기도 합니다. 다음 왕복대, 바이트의 이동과 저립을 위한 이동장치다. 왕복대는 뭐냐면 공구를 물어서 공구를 공작물에다가 가져다 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사람이 칼을 갖다 대서 칼이 아니라 공구를 갖다 대서 네, 절삭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힘이 많이 들고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죠. 하지만 사람이 그냥 직접 대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재료냐면 나무, 뭐 점토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이 바로 가정화 많이 합니다. 사람이 바로 그런 걸로 안 잡고 왕복대 같은 걸로 안 잡고 할 수 있어요. 약하니까 그렇죠. 나무 정도는 그냥 깎을 수 있어요. 근데 금속은 사람이 이렇게 돼서 깎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확히 안 깎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구를 딱 잡아줘요. 공구를 딱 잡아서 정확한 위치에 갖다 줄 뭔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왕복대다. 바이트에 이송을 해주고 또 저립을 위한 이송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얼만큼 깊이 넣어줄지를 정해요. 뭐 가로 이송, 세로 이송, 그 다음에 공구대 이송,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핸들을 돌릴 때마다 뭔가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가고, 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가고, 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돌리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움직여요. 네. 핸들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왕복대. 다음, 선반용 부품과 부속장치. 네, 하나 더 보면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 아까 심압대에 있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작물의 중심을 잡아줘요. 음. 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작물이 어차피 원형이잖아요, 그쵸? 아니 원형이 아니라 원통형이잖아요. 어차피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회전을 하면서 가공이 되니까 얘는 무조건 축대칭이에요. 음. 선반에서는 무조건 축대칭이 나오는데 자, 얘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뭔가를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 얘가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딱 중심을 딱 잡아주면 잘 돌립니다. 자, 그거를 꽂아주는 게 이제 센터인데 센터의 형식이 표준 센터는 여기에 공작물에 살짝 구멍을 파놓고 여기다 이렇게 꽉 넣어요. 그러면 단단하게 맞물려서 잘 가공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공작물 쪽에 뾰족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공작물 쪽을 이렇게 뾰족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 센터 쪽을 이렇게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네거티브 센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찌르는 부분이 계속 잘 잡아주면 좋은데 뭐 마찰도 일어나고 미끌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달아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달아 없어지지 않게 끝에를 살짝 피복하거나 혹은 아예 그 끝을 추경으로 만든 뭐 추경 센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 어차피 회전하지? 그러면 그냥 베어링으로 잘 돌 수 있게 베어링으로 그냥 같이 돌아. 어차피 축만 잘 잡아주면 되니까 베어링을 넣어놓은 베어링 센터 같은 것도 있고요. 하프 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프 센터는 뭐냐면 자 공작물을 딱 잡았는데 이 공작물 잡은 여기 끝까지 공작물 잡은 곳까지 바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바이트가 들어가다가 간섭이 나겠죠. 바이트가 들어가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 들어가야 되니까 야야야 나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아 이게 익숙 잘 안 되네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파놓은 그런 센터도 있어요. 다음 파이프용 센터.
파이프용 센터는 여기가 아무리 뾰족해봤자 안에 관이 비어 있으니까 못 잡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놓은 파이프용 센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다음 돌림판, 돌리개라는 게 있습니다. 돌림판과 돌리개는 기축의 회전을 공작물에 전달하기 위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 있죠, 여기에 그냥 공작물을 끼우는 게 아니라 저 돌림판이랑 돌리개라는 걸 가지고 와서 저기에다가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공작물을 끼우는 형태가 됩니다. 바로 끼우는 것도 있기는 해요. 바로 끼우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어, 이렇게 돌림판을 설치하고 혹은 돌리개까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작물을 끼워서 회전을 시킵니다. 면판, 돌림판과 유사한데 주축 끝에 아까 여기에 이제 설치를 한 거고 사실 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뭔가가 보통 확대 어떻게 하지? 뭐야? 때려봐. 와, 못 되겠다. 공구가 안 나와요. 확대. 아,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그림 보세요. PPT에서. 여기 보면 뭔가가 이미 달려 있어요. 얘는 지금 달려 있는 형태예요. 이미 달려 있는 형태고, 그런 게 없을 때 이제, 이런, 어디 갔어? 돌림판을 붙이기도 하고, 면판을 붙이기도 해서 공작물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이 그냥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로 딱 잡아줘야 되잖아요. 고정할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돌림판, 면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맨드릴. 맨드릴은 구멍이 뚫린 공작물 외면 가공할 때 쓰는 거. 맨드릴. 맨드릴은 저번에 나왔죠. 그 압출 뭐 이런 거 할 때 압출? 압출이었나? 사출 이런 거 할 때 맨드릴 나왔을 때 그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멍이 뚫렸을 때. 그 다음에 선반 척. 네, 척입니다. 방금 그 제가 보여준 그림에 있던 그 녀석이 척이에요, 척. 보통 척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간단한데 쉽게, 그리고 체결도 쉽게 되고 웬만한 거 다 잡혀요. 그래서 척을 많이들 씁니다. 척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런데 나사가 있어요. 자, 그 나사를 스크류를 돌려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스크류를 돌려주면 쭉 저게 내려오면서 꽉 잡아주는 형식이 돼요. 어, 그래서 이런 척을 꽤 많이 씁니다. 간편하니까. 음. 돌림판, 면판 이런 거 설치하면 되게 귀찮아요. 근데 척은요, 그냥 한번 설치해 놓고 나사만 조이면 꽉 잡아주기 때문에 척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다음은 방진구. 방진구는 뭐냐면 공작물의 처짐이나 휘임을 방지한다라는 건데 이게 심압대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근데 심압대만으로 부족하니까 방진구 같은 거를 하나를 더 둡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이가 긴데 얘를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길이가 긴 거의 가운데를 가공을 할 때 또 필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진구라는 이런 거를 여기 하나를 더 설치합니다. 그래서 혹은 뭐 심압대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심압대는 저기 멀리 있으니까 또 크기도 크니까 방진구 같은 것만 두고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심압대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딱 잡아줘서 흔들리지 않게, 처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손잡 가공의 예 해가지고 외경을 가공하는, 그쵸? 칼날이 공작물의 위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쭉 가게 되겠죠. 홈 가공하는 거, 이렇게 홈 가공할 수도 있고, 내경. 안쪽에 이렇게 칼을 대서 내경을 가공할 수도 있고, 총형. 어떤 내가 원하는 모양을 딱 만들 때 절단, 뚝 끊어내야 돼. 나사 가공, 나사선 이렇게 가공하는 이런 거 다 선삭입니다. 선반 가공이에요.
이거 계산했죠? V는 5dn 나머지 1000이라는 거. RPM으로부터 속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른 거 일단 됐고, 절삭속 조건, 절삭 깊이, 이동량, 절삭 속도, 절삭 유가 절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거를 이제 잘 맞춰줘야 깨끗한 절삭이 되고요. 저걸 잘못 맞추면 절삭이 이상하게 될 거예요. 절삭 속도를 증가시킬수록 빠르게 가공을 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에서 좋겠죠. 그리고 표면 거치기가 향상돼요. 보통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면 같은 같은 이송량을 간다고 할게요. 자, 천천히 가는 애랑 빠르게 가는 애랑 같은 자리를 한 번이라도 더 가공을 하는 빠르게 도는 녀석이 나사산이 거치기가 더 잘하죠. 이거 저번 시간에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가공물이 이렇게 있어요. 가공물이 이렇게 있고, 칼날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동량을 이만큼 해볼게요. 이동량을 이만큼 하면 칼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또 동일한 이동량을 하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표면 거치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이 남은 거죠. 지금 이렇게가 표면 거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표면 거치기가 굉장히 거칠어요. 자, 이번에 이동량을 줄여볼게요. 이동량을 줄이면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동량을 좀 작게 해보세요. 이만큼 작게, 작게. 보면 표면 거치기가 굉장히 낮아졌죠. 표면 거치기가 훨씬 낮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송량 속도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전을 하는, 조금이라도 절삭 속도가 큰 친구가 표면 거치기가 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절삭 속도가 증가하면 표면 거치기가 향상이 됩니다. 또 절삭 시간이 단축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배웠죠. 절삭 온도가 올라가요. 절삭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 바이트 수명이 떨어집니다.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삭 속도를 막 올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막 올리는 대신에 바이트를 빨리빨리 갈아주면 그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딱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적정, 그러니까 경제적인 절삭 속도는 바이트 수명이 한 60에서 120분 정도 가면 적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바이트 수명이 다 돼버리면 잠깐만 한번 끊었다 가야 돼. 지금 몇 분 녹화했지? 1분 미만이네.